안녕하세요. 매주 1000권 이상 출판되는 책 중에 좋은 책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4월에 새로 나온 알짜배기 책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입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우리 사회의 내일이 있다. 김누리 교수가 전하는 한국 교육의 민낯과 혁명적 해법. 뿌리 깊은 불행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해낼 책.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최근 미국의 유명 작가인 마크 맨슨이 한국을 돌아보고 자신의 유튜브에 남긴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전 세계가 극찬하는 민주혁명을 이룬 나라인데 왜 우리는 심각한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있을까요? 베스트셀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통해 우리 사회가 시대착오적인 지옥이 된 이유를 짚어냈던 중앙대학교 동문가 김누리 교수는 우울한 나라 대한민국의 원인에는 극단적인 경쟁, 특히 경쟁 교육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에 경쟁 교육의 민낯을 파헤치고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해법을 신강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이은 교사들의 죽음, 수많은 학생들의 자살 실제 우리 교실은 혼돈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학벌이 새로운 신분, 계급, 특권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기준인 사회 속 교육 시스템은 상위권. 대학을 향한 살인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아이들은 12년간 심각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며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나뉜 채 열등감과 모멸감 등을 내면합니다. 교실에서부터 시작된 불행의 고리는 사회에 나와서도 이어지고 이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엘리트와 습관적인 자기 착취 속에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개인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교육 문제는 곧바로 사회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경쟁 교육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할까요? 경쟁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를 작동시키는 원리를 넘어 한국인의 의식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고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합리화된다. 경쟁, 능력주의, 공정 이데올로기는 야만의 트라이앵글을 구성하여 한국 사회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수많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자의 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새로운 관점은 오늘날 경쟁 교육이 급속히 강화되는 거대한 태행을 막고 깊은 무력감에 빠져있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아무튼 집입니다. 아무튼 시리즈 62번째 이야기는 집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기획한 출판사는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를 담는 아무튼 시리즈의 집만큼 잘 어울리는 주제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주어진 집에서 자라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또 어느 때부터는 집이라 부르는 장소, 공간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집을 생각만 해도 좋은 곳으로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작가 자신도 결핍이었다가 갈망이었다가 절망이었다가 포기였다가 기쁨이었다가 집착이었다가 감사였다가 사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사랑이라는 종착점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이를 오가고 있다. 는 작가의 말처럼 집이란 안온하고 안전하고 애틋한 대상이면서도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원망하고 걱정의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집에 대해 말하기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작가 역시 아무튼 나의 집을 쓴다는 마음으로 집에 얽힌 역사와 생각을 이 책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저자는 괜찮아질 거라고 마냥 낙관할 수도 될 대로 되라 체념할 수도 없는 때 그때마다 나는 집을 떠올렸다. 여전한 표정으로 나를 품어주는 익숙한 공간을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낸 시간을 집에서 환대받았던 힘으로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었다. 집에 단단히 뿌리내릴수록 나는 삶에 더 멀리까지 안전히 갈 수 있었다. 내가 모르는 세계로 건너가서 가끔 타인의 안부를 물을 수도 있게 되었다. 고 고백합니다. 집을 떠올린다는 건 자신을 대면하는 일이자 결국 그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얼굴을 그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스스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곳이라 말하면서도 이 책의 모든 글은 모노드라마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겪은 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서는 세컨드 브레인 부스트입니다. AI가 보고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초기술 시대,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인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동시에 사라지는 거대한 정보의 급류에 휩쓸리고 있지요. 현대의 지식 과잉 사회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이 성공을 담보하지 않으며 자신의 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선별하고 가공하여 재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비슷한 내용을 여기저기 담아두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선택하고 저장해야 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정보의 홍수 속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쉽고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보 관리 방법인 PARA를 소개하고 이의 구축과 실행,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PARA는 모든 자료를 단 4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다니엘 핑크, 세스 고딘 등 세계적인 지식인과 혁신가들이 열광하고 극찬한 세컨드 브레인의 핵심 도구입니다. 일과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주는 PARA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가 말하는 당신의 머릿속을 먼지 쌓인 창고로 만들지 마라. 라는 말은 수집이 아닌 생산을 위한 지식관리 전략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 도서는 이웃집 소시오패스의 사정입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상사나 동료가 소시오패스의 줄임말 같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하나로 인구의 4%, 즉 25명 중 1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에 대해 30여 년간 연구한 심리학자 마샤 스타우트는 그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혜은의 아메이니아스의 칼은 쌍둥이 자매 선희와 수미의 이야기입니다. 싱그럽게 피어난 꽃과 땅속에서 단단히 지탱하고 있는 뿌리. 하나로 연결된 줄 알았던 자매의 이야기는 동상이몽 속 서로 다른 결말을 향해 치닫습니다. 임선우의 지상의 밤은 촉수에 닿으면 인간이고 동물이고 전부 해파리로 만들어버리는 변종. 해파리의 등장과 함께 시작합니다. 6년간 두문불출한 히키코모리수는 과연 해파리가 되어 바다로 갈 수 있을까요? 리단의 레지던시는 경계선 인격장애의 기저에 깔린 작은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일까?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걸까? 내가 한 말이 받아들여지고 있나 같은 상대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충돌하고 표출되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지음의 안뜰의 봄은 사촌 안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하녀를 자처하며 살던 17 안정원의 이야기입니다. 정지음만의 톡톡 튀는 표현들이 소녀들의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정건우의 없는 사람에는 40 중반의 장르 소설가 나와 나에게 글쓰기 수업을 듣는 엘이 등장합니다. 추리와 미스터리, 스릴러의 장인이라 불리는 정건우. 작가는 이번에도 몰입도 높은 미스터리 스릴러로 독자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5번째 도서는 관계의 수학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지나는 한 사람이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찍어온 좌표에서 벗어나 고유한 좌표를 찍는 여정이 담긴 산문집입니다. 저자는 아들이 귀한 집안에서 비교적 기다리지 않았던 몸이 약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조부모는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야 이제야 완전한 다섯이 되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어린아이는 오를 대단한 수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는 맞벌이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집에 있는 물건 중 숫자가 가장 많은 달력을 안고 수의 수를 더하고 배수 개념과 곱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수의 세상에 눈뜬 것이지요. 이 책은 총 4장에 걸쳐 나로 시작해 주변을 되짚고 다시 나로 돌아오는 여정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관계의 갈등은 X와 E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데에서 싹트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너는 결코 같을 수 없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환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저자는 가까운 관계든 먼 관계든 둘 사이의 선은 어디까지나 평행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가장 닮은 것은 원의 사랑입니다. 저자는 30여 년 전 원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옮겨 적다가 이 그래프에서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자신에게 그것은 부모의 사랑 그 중에서도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이루어진 원처럼 자신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사랑하겠노라고. 원의 사랑은 어쩌면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것 같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행선과 같이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인 셈입니다. 6번째 도서는 서울 건축 여행입니다. 김예슬은 10년 가까이 전국의 건축물들을 여행하며 기록을 남겨온 건축 여행자입니다. 그 기록 가운데 서울의 근현대 건축물 54곳을 뽑아 정보와 감상, 역사와 인물 해설을 고루 담아 아름다운 문장으로 써낸 결과물이 이 책입니다. 김중업, 김수근처럼 한국에 건축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이름들의 작품부터 도심 속 높은 빌딩 사이에 더부살이하듯 자리 잡은 역사적 장소들, 낯선 이름과 사건들이 등장하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들까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사무실과 식당의 근처에서 못 본 채 지나쳤던 공간들이 역사적 이야기와 함께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금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지도 가까이 있지도 않은 근현대의 과거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말을 걸어옵니다. 건축 여행자의 눈으로 역사와 건축과 도시와 삶을 새롭게 보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